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분산 투자 기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도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수업을 할 건데요. 이 분산 투자 기법은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앞에하고 뒤가 그냥 전부 다 쫙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개념, 아주 키워드가 되는 개념은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3장입니다.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 일단 뭐 용어부터 조금 낯선데요. 자본자산 뭐 CA라고 그러는데 이게 캐피탈 애셋 프라이싱 모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CAPM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CAPM은 여기서 이제 캐피탈 애셋을 자본자산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번역을 했죠. 근데 사실 자본자산이란 말은 직역을 한 거고요. 우리가 이제 좀 더 쉽게 이해를 하려면 금융자산입니다. 금융자산, 그러니까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자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자산의 가격을 어떻게 프라이싱하느냐, 가격을 어떻게 매기느냐 하는 모델이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돼요. 그런데 이 CAPM 모형 말고도 계속 이어지는 장에 단일지표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단일지표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차익거래 가격 결정 모형이라고 해서 APT라는 게 있어요. 이게 APT라는 게 Arbitrage Pricing Theory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차익거래 가격 결정 모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쭉 이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전부 다 뭐냐면 결국 뭐냐면 이 전부 다 뭐냐면 금융자산, 즉 주식과 채권과 같은 금융자산의 진짜 가격이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균형 가격이라고 하는데 요 가격이 도대체 얼마냐? 진짜 가격이 뭐냐? 내재 가격이 진정한 이 자산의 가치가 얼마 정도 돼야 적정한 가격이냐 구하는 모델이에요. 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균형 가격이라고 하는데 이 균형 가격이 얼마가 돼야지 이게 맞는 거냐 이걸 구하는 모델이다 이거예요. 선생님 균형 가격이요? 그냥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아니에요? 아니에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는 그냥 가격이에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는 그냥 주식을 매수하는 사람, 매도하는 사람이 막 시장이 막 불안정하잖아요. 막 하루에도 막 가격이 말이죠. 가격 상한선, 하한선이 있는 나라는 뭐 우리나라의 경우에 30%씩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미국 같은 거는 뭐 수백 프로씩 가격이 폭등했다 폭락했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움직이는 거는 진정한 가치라고 보질 않아요. 그거는 그냥 가격이에요. 시장에서 불안전한 상태에서 사람들의 어떤 불안정한 심리를 반영하는 그런 건 가격이고요. 자산이 진정하게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상적인 가격, 이걸 균형 가격 또는 내재 가격이라고 하는데 그 내재 가격 또는 균형 가격을 구하는 모델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균형 가격 또는 내재 가격을 이 주식의 가격이 10,000원이다 이렇게 판정을 했는데 시장 가격이 널뛰게 하잖아요. 시장 가격이 지금 현재 12,000원이다. 그러면 이건 비싼 거예요. 만약에 시장 가격이 8,000원이다. 그러면 이건 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쌀 때는 매수하고 비쌀 때는 팔잖아요. 이렇게 투자 판단할 때는 어떤 자산의 진정한 가격이 얼마냐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건 프라이스 가격이라고 하고 진정한 균형 가격, 내재 가격 이거는 이제 value라고 그래요. 가치. 그래서 가치와 가격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장으로 이제 3장에 우리가 이제 CAPM부터 먼저 배우는 겁니다. 이전까지 배웠던 포트폴리오 이론이나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이 지식을 토대로 해서 자 그러면 CAPM 모형을 할 때 처음에 들어가는 입구가 우리 교재에서 자본시장선부터 시작돼요. 자본시장선을 자본, 캐피탈, 마켓, 라인이라고 그래요. CML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CML은 이건 사실은 CAL하고 비교하는 게 이해하는 데 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분산 지배 원리에 따라서 위험자산, 즉 주식 같은 걸 포트폴리오로 만들 때 지배 원리에 따라서 같은 위험이라면 수익률이 높고 같은 수익률이라면 위험이 작은 거 이걸 쭉 연결한 선을 이렇게 도출하는데 요걸 이제 위험자산을 결합해서 만든 선이 되잖아요. 이걸 효율적 투자선이라고 그래요. 효율적 투자선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효율적 투자선은 주식이다 그러면 주식이 위험자산이잖아요. 모든 위험자산의 효율적인 거를 쭉 뽑아가지고 쭉 연결한 선이에요. 이 아래도 이제 자산들은 있는데 이 아래다 투자하면 안 돼요. 이 아래에 있는 자산은 언제나 같은 위험 수준에서 이 효율적 투자선보다
뭐예요? 수익률이 더 낮은 거잖아요. 열등한 거라고 여기 있는 건. 이 아래 있는 건 열등한 자산이고 요 선에 찍힌 자산들만 효율적인 자산이에요. 그래서 이 효율적 자산들,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쭉 연결한 선을 효율적 투자선이라고 그래요. 여기다 투자하는데 이때 이 효율적 투자선에 있는 거는 위험 자산만 결합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무위험 자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무위험 자산을 이렇게 표기해요. rate of free라고 해서 무위험 자산도 있는데 무위험 자산 국공채 같은 거예요. 근데 무위험 자산과 위험 자산을 결합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자산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포트폴리오가. 그래서 무위험 자산과 위험 자산을 결합한 선을 CAL이라고 하는데 CAL 그 자본 배분선 또는 자산 배분선을 여러 개 그었을 때 가장 위에 있는 선 가장 효율적인 걸 제가 지난 시간에 CML이라고 그랬죠. 자본 배분선. 자본 배분선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의문 갖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일단. 자 그러면 자본 배분선인데 자본 배분선에서 위험 자산의 결합 중에 가장 높은 걸 연결한 요 지점에 있는 위험 자산의 결합을 뭐라고 하냐면 시장 포트폴리오라고 그래요. 시장 포트폴리오라고 하고 이 시장 포트폴리오를 약자로 M이라고 표기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 시장 포트폴리오는 뭐냐 하면 위험 자산 중에서 이 위험 자산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위험 자산들을 투자 비중에 따라서 다 투자한다고 했을 때 모든 위험을 고려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나오는 자산, 요게 바로 요 위치예요. 그래서 이 시장 포트폴리오 M이라고 하는 건 모든 시장에 있는 자산들을 그 투자 비중, 그 편입 비중에 따라서 똑같이 투자했을 때 달성되는 포트폴리오가 시장 포트폴리오예요. 그래서 시장 포트폴리오는 한마디로 모든 시장에 있는 자산을 다 평균적으로 투자했을 때 나오는 포트폴리오예요. 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그래서 이 시장 포트폴리오 M은 사실은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이게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계속해서 주가도 올랐다 내렸다 하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이거 시장 포트폴리오 M을 완전하게 쫓는 그런 상품은 참 찾기가 힘든데 그래도 가장 비슷한 게 뭐냐면 바로 시장 지수예요. 그럼 시장 지수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종합주가 지수 있죠. 시장을 똑같이 추정하는 거, 시장의 움직임과 똑같이 움직이는 거. 이게 종합주가 지수 또는 코스피 지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와 같은 시장 지수가 대표적으로 요거하고 가장 흡사한 겁니다.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와 같은 시장 대표 지수, 즉 시장에 있는 모든 자산을 그 자산의 편입 비중에 따라 또는 그 투자 그 비중에 따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서 똑같이 투자한다고 했을 때 돈을 투자해서 똑같이 산다고 그럴 때 달성되는 포트폴리오가 시장 포트폴리오고 여기 시장 대표 지수고 대형품으로 본다면 보통 종합주가 지수 또는 코스피 지수 같은 것이 그런 것이다 이거예요. 미국 같은 데서는 뭐 나스닥이나 아니면 S&P 500이나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시장 포트폴리오인데 바로 이 시장 포트폴리오 M을 지나는 선, 요 선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 말이에요. 요 선을 뭐라고 그런다? CML. 자본 시장선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CML이라고 하는 이 지점에다가 투자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투자 대안이 나온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아놓으세요. 그러면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로서 CML 상에 있는 선에다가 투자한다고 할 때 나오는 수익률, 균형 수익률,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거죠. 이때 기대 수익률, 여기 기대 수익률이라고 해봅시다. 기대 수익률은 내가 만약에 M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여기가 M이에요. 포트폴리오 M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위험이잖아요. 그럼 M에 투자했다고 했을 때 수익률은 요만큼 나오겠죠. 요만큼 나오는데 이때 나오는 수익률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무위험률보다는 많이 나오죠. 플러스. 내가 여기에 투자했던 이 부분에 투자했던 그 내가 부담하는 위험의 크기에 따라서 위험이 크면 수익률도 크게 나오죠. 이게 우상향이니까. 그죠? 그러면 그 크기는 어떻게 결정되느냐면 여기 직선이다 보니까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야 돼요.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대표적인 M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예를 들어서 요 수익률에다가 무위험 이자율을 뺀 거, 요걸 빼면 요만큼 나오죠. 요만큼. 요 높이가 나오죠. 요 높이에다가 여기 밑변을 나눠준 거. 요게 기울기가 되죠. 여러분들 기울기는 뭐예요? 높이 나누기 밑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마이너스 무위험 이자율. 요게 이제 절편을 빼는 거죠. 요 높이에서 요걸 뺀 거죠. 그럼 요만큼 나오는 거죠. 거기다 나누기 뭐예요? 포트폴리오의 위험이죠. 포트폴리오 위험.
근데 이 포트폴리오 위험은 포트폴리오를 하지 말고 요거 뭐예요? 요 M을 기준으로 하자 말이에요. M을 기준으로 따지면 요게 기울기니까. 그럼 여기를 M으로 이렇게 하고 곱하기 얼만큼의 위험을 부담했느냐. 요것에 의해서 결정되겠죠. 요때 요거는 기울기죠. 기울기는 위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위험을 부담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비율로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요때 요 기울기 요 부분을 기울기를 요걸 R바라고 합니다. R바라고 하는데 요걸 위험 보상 비율이라고도 표현하고요. 변동성 보상 비율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우리 교재에서도 이렇게 표현했다 저렇게 표현했다 하기도 해요. 그냥 가로로 R바라고 표현해서 나오니까 그냥 R바로 알아놓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것이 바로 CML을 설명하는 산식입니다. CML식이다 이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CML식이에요. 선생님 나 이거 외우기 싫습니다. 그러면 안 외우셔도 돼요. 중요한 건 CML은 종착점이 아니에요. 종착점이 아니고 요거는 과정입니다. 사실은 우리 교재에서는. 자, 그러면 이때 이 CML과 관련되는 내용을 우리가 볼 텐데 CML을 완성하려면 반드시 무위험 자산에서 시장 포트폴리오 M을 지나는 선이 CML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시장 포트폴리오 M의 정체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이 시장 포트폴리오 M에 관련돼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게 우리 교재에서 나오는 게 토빈의 분리정리라는 거예요. 토빈의 분리정리라는 거예요. 토빈의 분리정리라는 거 두 개가 있어요. 모든 투자자는 위험 선호도에 관계없이 시장 포트폴리오 M을 선택한다는 거. 그다음에 여기서 M을 선택하는 이 선에서 여기를 선택하느냐, 여기를 선택하느냐, 여기를 선택하느냐, 이 선에서 어떤 점을 선택하는 거는 그건 투자자의 마음에 따라 달라요. 마음에 따라. 이게 바로 위험 선호도에 따라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위험 선호도에 따라서 이 지점 어디에 선택하느냐, 어디를 선택하는 건 그 사람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위험 선호도와 관계없이 시장 포트폴리오 M을 선택하는 건 똑같아요. 이건 사람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투자자는 다 여기를 선택해요. 여기를 선택해서 CML을 그려요. 근데 요 CML 선의 어느 부분에 투자하는 거는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이게 분리정리예요. 그래서 그거 알아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M이라고 하는 것의 정체는 뭐냐면, 요거는 뭐냐, 두 번째 뭐냐면, 요 M이라고 하는 건 모든 위험 자산이 다 포함된 완전 분산 포트폴리오로 요 시장 안에서 모든 자산의 투자 비율과 그 가격을 가중 평균한 점이에요. 포트폴리오예요. 그래서 완전 분산된 포트폴리오다. 완전히 똑같이 쪼개서 그 투자 비중 또는 편입 비중이 똑같이 그 지금 현재 시가총액대로 그대로 편입한 거예요. 완전 분산됐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사실상 완전한 의미의 시장 포트폴리오는 없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가장 비슷한 건 종합직 주가지수 같은 거다. 즉 코스피 같은 것이다라는 거 알아놓으시고요. 결국 가장 이상적인 건 뭐냐면 자본시장선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무위험 자산인 국공채와 종합주가지수 같은 시장 지수를 결합한 것이 가장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후보가 된다라는 걸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를 한번 보세요. 자, 일단 3장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에서 섹션 1에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의 의의와 가정이 있거든요. 의의와 가정에서 가정은 좀 읽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가정 첫 번째, 모든 사람은 다 평균 분산 기준을 따른다. 즉 지배 원리를 따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투자 기간을 가정해 놨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시장은 완전하다. 세 번째 가정이에요. 완전하다, 완벽하다. 그다음 네 번째는 무위험 자산이 존재한다. 국공채 같은 거 있다 이거죠. 그다음에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완전히 일치하는 균형 상태에 있다라는 거. 그다음 가정 6이 사람들은 모두 똑같이 미래를 예측한다. 동일한 미래 예측을 가정했어요. 완전히 비현실적이죠. 그러나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시장선이 나오는데 자본시장선의 조출이 있고 다음 페이지 막 그림 나오죠. 그림 나오는데 그 그림 아래쪽에 본문 중에 두 번째 단락의 위로 세 번째 줄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균형 상태에서는 투자자들이 소유하고자 하는 위험자산 포트폴리오의 합이 포트폴리오 M이 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포트폴리오 M은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위험자산을 포함하는 시장 포트폴리오예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거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그 밑에 이러한 방법으로 투자자들이 투자 자금을 정기금이나 국공채와 같은 무위험 자산과 효율적 위험 자산 포트폴리오 M에 나누어 투자할 때 균형 상태의 자본시장에서 도출되는 새로운 효율적 투자 기회 집합, 즉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 사이에는 일정한 선형적 관계, 직선이라고 직선.
직선 관계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관계가 성립한다. 이 관계를 그래프로 표시한 것이 바로 CML, 즉 자본시장선이다라는 거고, 산식이 3-1에 있죠. 3-1에 있는 산식을 보시면 이거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외워야 되느냐? 사실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요건 절편이에요. 요건 절편이 RF가. 그리고 여기 기울기예요. 기울기는 뭐예요? 세로 나누기 가로니까. 세로 나누기 가로잖아요. 세로는 뭐예요? RP-RF에서 이게 뭐야? 시그마 M을 나눠 놓은 거죠. 요게 기울기가 되는 거고, 기울기에서 어느 점에 위치하느냐 하는 거는 내가 어느 정도 위험을 부담했느냐. 요 시그마에 의해서 결정되죠. 이 X축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여기 산식에서는 RM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나 같은 거예요. 사실은 뭐 같은 개념이니까 이해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세요. 그냥. 자, 그 다음에 시장 그 아래 산식 보세요. 산식 아래 보세요. 여기서 기울기는 어쩌고저쩌고 돼 있죠. 기울기가 그거죠. 요것은 R바라고 그랬죠. R바. 기울기를 R바라고 제가 여기 썼다 지웠는데 R바죠. R바고 여기서는 시장 위험 한 단위에 대한 위험 보상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타낸 것이므로 위험의 균형 가격이라고 부른다. 이런 용어 알아놓으세요. 자, 다음에 시장 포트폴리오 봅니다. 시장 포트폴리오의 특성 보는 거예요. 하나, 둘, 세 개 있었어요. 이 교재에서 확인합니다. 첫째, 모든 투자자들은 자신의 위험 선호도와 관계없이 위험자산 포트폴리오로는 유일하게 시장 포트폴리오 M을 선택하는 거예요. 무조건. 위험 선호도와 관계없다는 거 꼭 알아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밑에 단락에 따라서 이성적 투자자라면 자신들의 위험 선호도와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시장 포트폴리오를 선택해요. M을 선택해요. 누구든지. 이 결과를 토빈의 분리정리라고 한다. 그래서 그 밑에 줄에 보면 첫째 단계에서 위험 자산들의 효율적 결합은 개별 투자자들이 위험 선호도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 포트폴리오 M은 누구나 선택을 하니까 그 결과로 이 얻어지는 시장 포트폴리오 M은 모든 투자자들이 동일한 투자 대상이 되는 것이고, 둘째 단계 보면 투자자들이 위험 선호도에 따라 이게 동그라미. 자, 첫 번째 단계는 위험 선호도와 관계없이 시장 포트폴리오 M을 선택하는 거고, 두 번째 단계는 위험 선호도에 따라 무위험 자산과 시장 포트폴리오에 대한 투자 비율을 결정하여 최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게 자본 배분이야. 그러니까 증권 선택과 자본 배분은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증권 선택과 자본 배분 결정은 서로 별개의 문제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위험 선호도에 관계없이 시장 포트폴리오 M을 선택해서 무위험 자산과 결합해요. 그래서 직선을 뽑아내서 CML을 형성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자산 배분. 즉 여기 CML 선상에 있는 이 점은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채권에 몇 프로를 투자하고 시장 포트폴리오에 몇 프로 투자하는지 그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서 여기서 이 직선상의 점에 어떤 점에 투자하는가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위험 선호도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예요. 둘째 보세요. 둘째, 시장 포트폴리오는 시가총액 구성 비율대로 구성되는 포트폴리오이며 모든 위험 자산을 포함하는 완전 분산 투자된 포트폴리오예요. 완전 분산 포트폴리오라고요. 두 번째가. 세 번째는 쭉 밑으로 내려오면 셋째 나오죠. 셋째, 시장 포트폴리오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현실적인 대용치로서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같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런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APM, 요 CAPM 이론에 있어서 결론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SML입니다. 증권시장선입니다. 자, 본문 한번 보세요. 자본시장선은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과의 선형적 관계를 나타낸 반면에, 정말 중요해요. 이거 전부 다. 증권시장선은 개별 증권의 기대 수익과 위험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까지 밑줄. 엄청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자본시장선이라는 거 봤죠? 자, 무위험자산을 결합한 이 포트폴리오 선, 효율적 투자선이 있고, 그 다음에 위험자산, 무위험자산이 이렇게 있을 때 무위험자산과 위험자산, 시장 포트폴리오 M을 지나는 선을 CML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때 CML은 자, 시장 포트폴리오 M을 지난 요 선, 위험자산을 결합한 포트폴리오를 무위험자산하고 섞어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자산 집단을 쭉 연결해서 요 선이에요. 그런데 이 CML은 가장 효율적으로 결합된 포트폴리오만 쭉 연결하는 거고요. 그 바닥 나머지는 다 여기 있죠.
나머지도 여기 있죠. 여기 포함되지 않는 다른 자산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CML에 포함되지 않은 자산도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횡축이 여기 뭐예요? 표준 편차, 즉 위험이고, 그 다음에 종축이 뭐냐면 기대 수익률이거든. 자산의 기대 수익률. 그러니까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위험에 비례하지만 이 횡축이 요 X축이 총 위험이잖아요. 총 위험이 되다 보니까 총 위험한 자산들, 위험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인 자산은 CML에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은 자산도 이게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SML은 뭐냐면 이 총 위험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부터 알아놓으세요.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이유는 위험을 피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위험은 총 위험을 이렇게 써봅시다. 총 위험 이렇게 시그마로 썼을 때 위험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아무리 자산을 결합하더라도 절대 줄어들지 않는 위험이 있어요. 그걸 체계적 위험이라고 그래요. 체계적 위험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분산하면 위험 분산하면 없어지는 위험을 있는데 그걸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그래요. 보통 체계적 위험은 베타로 표현해요. 베타에다가 시장 위험을 곱해주면 베타의 크기에 따라서 체계적 위험이 달라지거든요. 그 다음에 비체계적 위험은 자산을 결합하면 위험이 줄어들어요. 이때 줄어드는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하고, 요거는 뭐냐면 잔차라고 표현해요. 잔차라고 표현하고, 잔차는 요것도 이제 잔차 분산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시하죠. 분산인데 잔차 분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위험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체계적 위험. 어떻게 분산 투자를 하든 어떤 식으로 분산 투자를 하든 줄어들지 않는 위험, 체계적 위험. 그 다음에 자산을 결합하면 줄어드는 위험, 비체계적 위험. 이렇게 있는데 이걸 그림으로 보면 자산을 전혀 분산하지 않을 때보다 많이 분산할수록 자산의 개수가 분산하는 개수가 늘어날수록 위험이 줄어들어요. 위험이 줄어드는데 어느 정도까지만 줄어들고 더 이상 줄지 않은 구간이 있는데 이때 줄어들지 않는 것,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베타라고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베타는 자산마다 좀 다른데 시장 전체의 위험에다가 베타배만큼의 위험은 어떤 경우라도 줄지 않아요. 베타로 표현돼요. 체계적 위험을.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냐면 그 자산의 고유한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위험, 잔차 위험이에요.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은 줄어들지만 절대 줄지 않는 것이 체계적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산을 결합하면 자산을 한두 개 결합하고 막 10개, 20개 이렇게 결합하다 보면 위험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뭐냐면 베타만 남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때는 항상 하나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로 나눠서 결합해서 분산 투자를 하잖아요. 분산 투자를 한다 그러면 사실상 위험은 시그마가 아니라 베타만 남게 되는 거예요. 잘 분산하게 되면. 그러면 모든 자산의 베타만 고려해서 기대 수익률을 표현한다면 이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선이. 요걸 SML이라고 그래요. 증권시장 선이라고 그러고 요거 절편 RF 똑같아요. 근데 이 SML은 모든 자산의 잔차가 다 사라졌다고 가정했을 때 모든 자산은 이런 데 없어요. 이제 잔차가 다 없어졌으니까 비체계적 위험 다 없어졌으니까 이 선에만 쭉 찍힌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자산의 베타 체계적 위험과 기대 수익률의 관계를 표현해주는 선, 요걸 SML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SML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중간에 이제 시장 포트폴리오 M이 있다 그러면 시장 포트폴리오는 시장 자체잖아요. 근데 시장하고 같이 움직이는 게 베타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포트폴리오는 이게 베타가 1일 수밖에 없어요. 시장 포트폴리오는 베타가 1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베타가 시장 위험을 얘기하는 거니까. 시장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시장 포트폴리오는 베타가 1이죠. 똑같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요때 시장 포트폴리오에 1을 M을 지나는 선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쭉 지나는 선 요걸 SML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개념을 보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아주 복잡한 그림이 나오고 하는데 다 넘어가시고 어디로 가느냐면 산식을 찾아서 3-1 갑니다. 3-1 산식, 박스 안에 있는 산식 보시면 공식이 나오는데요. 이 공식은요 무조건 외워야 돼. 지금부터 무조건 외워야 돼. 무조건 외워야 되는데 수업을 받다가 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외워야 돼요. 왜냐하면 SML 요거는 결국 CAPM이에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의 결론이 뭐냐? 바로 이 산식인데요. 이 산식을 잘 보면 어떤 자산이든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균형 수익률은 무배시무라고 알아놓으세요. 무배시무. 우리 교재에서는 배가 끝으로 나갔어. 그러면 좋아요.
무시배, 무배 이렇게 외워도 돼요. 이건 뭐냐면 플러스고 이렇게 놓고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곱하기 베타 개수예요. 그래서 무배로 하든 무배심으로 하든 상관없어요. 외웁니다. 그래서 무혐의자율, 이게 무혐의자율이고 그 다음에 이게 플러스 시장 수익률 마이너스 무혐의자율 곱하기 베타 개수야. 예? 근데 이거 무조건 외워야 돼. 무조건 외워야 돼요. 예외가 없어요. 이거 무조건 외워야 돼. 이거 무조건 나와요. 시험에. 이게 계산 문제로 나오든 말로 풀어서 나오든 이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무조건 나와요. 그러니까 꼭 알아놔야 돼요. 그리고요. 요 베타 개수의 경우에 베타 개수를 어떻게 구하느냐라는 거예요. 베타 개수를 구하는 산식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베타 개수는 하나를 외워놓으세요. 하나를 외워놓으시는데 베타 개수는 시장 분산. 시장 분산 이렇게 써요. 여기 M이 시장이라는 첨자예요. 마켓. 시장 분산이 분모가 되고요. 분자는 뭐냐면 공분산인데 어떤 자산이 A라고 해봅시다. A와 시장의 공분산.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이게 베타 개수예요. 이게 제일 많이 쓰여요. 이게 제일 많이 써요. 아시겠죠? 요게 제일 많이 쓰이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있는데 요거 제일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조금 어려워지면 이거 말고 다른 산식도 있습니까? 있어요. 있는데 그냥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배, 개시, 상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배개시상. 배개시상은 뭐냐? 베타 개수는 시장 분산, 시장 표준 편차를 개별 자산의 표준 편차로 이렇게 나누고 곱하기 상관계수를 곱해주는 거예요. 요거 똑같은데 배개시상 이렇게 외우세요. 배개시상. 일단 공식은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요게 더 많이 나오는데 요거 말고도 요것도 나올 수 있어요. 꼭 외워야 돼요. 반드시 외워야 돼요. 베타 개수 구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요때 요 괄호 안에 있는 거 시장 수익률 마이너스 무위험 수익률 있죠? 요거 뺀 거 요걸 뭐라 그러냐? 시장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해요. 시장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한다. 요거 꼭 기억하세요. 시장 위험 프리미엄. 시장 위험 프리미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게 뭐 제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이건 CAPM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이거 아니면 낼 게 없어요. 이걸 안 내고 다른 걸 낸다 그러면 조금 도치된 거예요. 순서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 산식, 이 균형식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이게 산식이 거기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박스에 3-10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산식으로 복잡하게 돼 있으니까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그 산식 위에 한번 보세요. 위에 윗단락 보세요.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거기 기대 승인에 대하여 정리하면 다음의 식을 얻게 되는데 이를 증권시장선이라고 부르며 자본시장 가격 결정 모형이 제시하는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과 베타와의 관계예요. 기대 수익률과 베타와의 관계되는 요 선을 표현하는 것이 이 산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이렇게 표현한다. 만약에 내가 이 부분에 베타 1.2인 상태에서 투자했다. 여기서 나오는 규정 기대 수익률은 뭐냐면 요때 이 기울기가 요거잖아요. 기울기니까 무혐의자율 플러스 전체 기대 수익률, 시장 수익률. 이게 시장 수익률이란 말이에요. 시장 수익률에서 무혐률을 요걸 빼면 요만큼 나와. 요게 세로고 그다음에 요거 가로는 뭐예요? 시장 수익률이라는 게 요게 뭐예요? 시장 포트폴리오에 투자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시장 포트폴리오는 1이라고 그랬잖아. 1이니까 무혐의자율에다가 플러스 시장 수익률에다가 무혐의자를 빼고 여기다 1로 나누는데 1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분모가 1인 건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그 개별 자산에 내가 베타 어느 수준에 투자했느냐를 곱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은 제끼니까 배가 되는 거지. 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건 반드시 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타를 구하는 것도 반드시 외워야 돼요. 베타 어떤 식으로 구하는가. 그래서 그 산식 아래로 세 번째 줄 끝에 보면 CAPM의 가장 중요한 결론으로 균형 하에서 자산 제2의 위험 보상률은 그 자신의 베타 개수에만 비례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투자자들이 충분히 많은 수의 자본 자산, 그러니까 주식 같은 거예요. 분산 투자한다면 투자자들은 체계적 위험만 부담한다는 거예요. 비체계적 위험은 없어진다는 거죠. 금방 얘기했지만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 기업의 고유 위험이기 때문에 분산 투자하면 여러 개 섞어서 투자하면 다 상쇄돼서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계적 위험만 베타만 부담한다는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균형 상태에서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개별 증권에 대한 위험 보상률은 개별 증권의 체계적 위험을 표시하는 베타 개수에 비례한다는 거죠. 그래서 표준 편차인 시그마와
기대 수익률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건 CML인데 CML은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대개 보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총 위험 중에서 잔차, 비체계적 위험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체계적 위험만 남게 되거든요. 베타만 감안했을 때 이 베타를 감안했을 때 모든 자산이 여기에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선에. 그런데 CML은 모든 자산을 이 선에다가 수렴시킬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그 비체계적 위험도 포함되기 때문에 비체계적 위험까지 포함되면 이 자산에 이 선에 들어가지 않는 자산이 무수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는 설명을 못 한다고요. CML에서는. 자, 그래서 그런 내용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CAPM과 균형 가격이 다음에 나오는데 이게 또 산식도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증권시장의 선의 그래프 나오는데 그래프를 한번 쭉 보시면서 그 그림 3-3의 그래프에 보시면 자본시장선 CML과 증권시장선 SML이 비교돼서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볼 때 중요한 건 바로 X축을 봐야 돼요. X축. X축 보면 CML은 뭐예요? 시그마잖아요. 표준편차. 근데 여기 SML은 베타잖아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그림 다음 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이 CML상에 오는 것은 완전 분산 투자된 효율적 포트폴리오 뿐이다. 완전히 분산된 것만 여기 포함되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포트폴리오 많은 거는 여기 포함 안 돼요. 그러니까 설명을 못 한단 말이죠. 다. 그래서 반면에 증권시장 선에 오는 거는 그것이 효율적이든 비효율적이든 베타를 고려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체계적 위험은 다 없다 이렇게 가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다 들어간다는 거죠. 모든 자산이. 그래서 효율적이든 비효율적이든 모든 포트폴리오뿐만 아니라 개별 주식도 다 표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단락에 보면 개별 투자자들이 자본시장에서 무혐의자율로 차입이나 대출을 받고 동시에 시장 포트폴리오에 투자함으로써 얻게 되는 최상의 효율적 포트폴리오만이 CML상에 오게 되고 개별 증권의 CML상의 오른쪽 아래 이런데 오른쪽 아래가 여기잖아요. 여기 오른쪽 아래잖아요. 이 오른쪽이면서 아래잖아요. 이게 다 여기가 오른쪽 아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 위치하게 된다. 왜냐하면 개별 증권은 비체계적 위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반면에 이러한 개별 증권은 CML 선상에 위치하지는 않지만 SML 선상에서는 다 포함해요. 왜냐하면 SML은 비체계적 위험은 다 없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SML은 개별 증권의 체계적 위험만 고려해요. 비체계적 위험은 다 제거됐다고 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니까 꼭 알아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5. 균형 가격 형성과 SML의 투자 결정의 이용 있는데 한번 쭉 읽어보세요. 뒤에까지. 그 다음에 CAPM의 투자 결정의 이용이 있죠. 이거는 제목 위주로 봅니다. 요구 수익률 추정과 증권의 과대 과소 여부 평가라든지 아니면 그 사례 쭉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뭐 자기 자본 비용과 주식의 내재 가치 추정 쭉 나오죠. 자본 이상 결정 해가지고 제목 위주로 보는데 첫 번째 있잖아요. 첫 번째 과소 평가 과대 평가 이거 있잖아요. CAPM의 투자 결정에 이용해서 요구 수익률 추정과 증권의 과대 과소 평가 그 평가 요게 1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어떤 증권이 이게 이제 CML, SML 선이 이렇게 있는데 A라는 증권은 여기 있고 B라는 증권은 여기 있다고 가정해요. 어떤 게 비싸고 어떤 게 싼지 판단할 때 이 CAPM을 이용한다는 거죠. SML 선을. A의 경우는 균형 기대 수익률이 지금 SML 선이 여기 있는데 이건 낮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수익률이 낮은 거죠. 수익률이 낮다는 얘기는 증권이 비싸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수익률이 낮다는 뜻은 거꾸로 얘기하면 얘가 비싼 거예요. 비싸게 사니까 수익률이 낮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야? 과대평가된 거예요. 이쪽 아래쪽은 뭐야? 과대평가된 거예요. 과대평가. 그러니까 SML 선보다 균형 기대 수익률보다 낮은 수준에 있는 자산은 전부 다 수익률이 낮다는 얘기는 그만큼 비싸다는 얘기, 비싸게 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과대평가됐다는 얘기고 이 위쪽에 찍힌 B 같은 거는 어떤 거냐면 이게 뭐 SML보다 위에 있잖아요. 위에 있으니까 같은 베타 수준에서 SML보다 더 높은 수준에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수익률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과소평가돼 있다는 거예요. 과소평가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A는 가격이 떨어져서 위로 올 거고요. B는 가격이 올라서 이렇게 붙을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그래서 이런 걸 평가할 때 쓴다라는 겁니다. 1번. 그래서 1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번 위주로 해서 쭉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이제 단일지표 모형을 보는데 단일지표 모형 봅니다. 이 단일지표 모형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저하고 조금 얘기를 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단일지표 모형은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는 포트폴리오 이론이나 CAPM 모형 같은 거 봤잖아요. 근데 이 CAPM 모형이나
포트폴리오 이론에서는 효율적 포트폴리오 같은 거 찾거나 하는 이론인데 문제는 이 경우에 너무 계산할 게 많아요. 계산할 게 많아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그 아래 보시면 나오지만 계산값이 일반적인 포트폴리오 이론이나 CPM 같은 거는 일반적인 이론에서는 일단 기대 수익률 구해야 돼요. 기대 수익률 구해야 되고 그다음에 분산 구하면 표준 편차도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분산을 구하든 표준 편차를 구하든 한 과정이라고 보죠. 그다음 위험은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구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합해서 투자한다고 할 때 공분산까지 구해야 돼요. 공분산 또는 상관계수까지 구해야 돼요. 그러면 계산을 몇 개 해야 되느냐? 기대 수익률은 만약에 N개의 자산이다 그러면 N개의 기대 수익률 구해야 되고요. 분산도 N개를 구해야 돼요. 근데 공분산은 뭐냐면 A, B, C, D 이렇게 4개 있다 그러면 얘하고 공분산, 얘하고 공분산, 얘하고 공분산, 얘하고 공분산, 얘하고 공분산, 얘하고 공분산이에요. 그러니까 자산이 4개면 6개를 구해야 되고요. 뭐 그다음에 뭐 5개면 그거보다 더 늘고 6개면 더 늘어요. 그러면 도대체 몇 개를 구해야 되느냐? 공분산을 몇 개를 구해야 되냐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N 곱하기 N 마이너스 1개에다가 둘로 나눠야 돼요. 이 개수를 구해야 돼요. 만약에 4개다. 자산이 4개다. 그러면 4개 곱하기 3개. N-2니까 그래서 2로 나눠야 해서 이거예요. 4, 3, 12에다가 둘로 나누면 6이잖아요. 6개 구해야 돼요. 이게 지금 6개잖아요. 그러면 뭐 자산이 1000개, 2000개 이렇게 되면 도대체 몇 개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구해야 돼요. 계산을. 거기다 비율까지 따지면 이거 미치는 거예요. 이게 계산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건 너무 실무적으로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단 하나의 위험 지표만 쓰는 단일 지표 모형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일 지표 모형은 지금 그 교재에 그 맨 아래에 보면 보통 일반적인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계산값 또는 정보량이 지금 밑에 박스에 보면 개별 주식의 기대 수익률 N개, 개별 주식의 분산 N개, 개별 주식 간의 공분산은 어떻게 돼요? N 곱하기 N-1개를 2로 나눠야 돼. 그러니까 이게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7번째 줄인가요? 거기 보면 단일 지표 모형은 N 종목의 개별 주식들 간의 모든 공분산을 고려하는 대신에 어느 특정 개별 주식과 시장 전체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일 시장 지표와의 공분산만 고려한 단순한 모형이다. 이런 의미에서 단순 시장 모형 또는 시장 모형이라고도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 지표를 일일이 공분산을 다 구하는 게 아니라 대표적인 대표값을 하나 정한 다음에 시장과 같은 대표값을 정한 다음에 얘하고 무슨 관계냐? 요 민감도만 측정해서 위험 지표를 고려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포트폴리오 이론에서는 A에 A 자산이 있고 B 자산이 있고 C 자산이 있고 D 자산이 있다 그러면 얘네들을 섞어서 투자할 때는 이 민감도를 서로 얘네들과의 관계를 공분산으로 다 측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단일 모형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상의 상품 하나를 딱 정해놔. 가상의 상품을 예를 들어서 A라고 해봅시다. A라는 상품 하나를 정해놓고 나머지 자산은 얘하고 관계, 얘하고 관계 그 관계만 이렇게 측정하는 거예요. 측정해서 얘하고 관계가 1.2배 움직이다. 얘가 1 움직일 때 얘가 1.2배 움직이고 얘는 0.8 움직이고 얘는 0.7 움직이고 얘는 1.5 움직인다고 한다면 얘하고 얘를 섞었을 때 전체 위험은 얼마냐? 1.2 곱하기 0.7 해서 위험을 측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측정할 수 있단 말이죠. 이때 이 A라는 것은 정체가 뭐냐면 바로 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상품이라고 가정하는데 이게 시장을 마치 하나의 상품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이 시장을 기준으로 해서 시장을 마치 하나의 주식처럼 전체 시장을 우리나라 증권시장을 전체 시장 하나를 하나의 상품처럼 취급해요. 그래서 그 가상의 상품을 하나 정해놓고 그 가상의 상품과 얘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측정해가지고 그걸 민감도라고 그래요. 민감도를 측정해가지고 요 가상의 상품이 움직일 때 얘가 얼만큼 움직이냐 요것만 측정해서 위험지표로 쓰는 거예요. 요때 요 1.2, 0.7, 1.5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베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타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 시장이라는 상품의 개별적인 자산이 A라는 자산이 시장이라는 자산에 얼만큼 움직이느냐 시장 전체 민감도에다가 그 베타만큼을 곱해주면 그 민감도만 곱해주면 이 물건의 위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별 자산의 위험은 만약에 그게 포트폴리오다 그러면 얘 위험 분산을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개별 자산 그 포트폴리오에 베타라고 하는 민감도 있잖아요. 민감도에다가 시장의 민감도를 곱해주면 되는데 이거 분산의 의미잖아요. 이것도 위험은 제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이 포트폴리오도 비체계적 위험도 있잖아요. 잔차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잔차는 플러스하는 거예요. 잔차. 잔차를 요게 에라 이렇게 또는 입실론이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해서 전체 위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전체의 위험은 만약에 단일 지표 모형으로 할 때는 만약에 단일 지표 모형이 아니라 일반적인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면 공분산 값을 어마어마하게 구해야 된단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n 곱하기 n-1에 2로 나눠서 이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베타만 구하면 된다 이거지. 베타에다가 시장 전체의 변동성 플러스 그 포트폴리오의 고유한 위험만 더해주면 전체 위험이 나온다는 거지.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단순 시장 모형 또는 단일 지표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단일 지표 모형은 N 종목의 개별 주식 간의 모든 공분산을 고려하는 대신에 어느 특정 개별 주식과 시장 전체의 움직임, 시장 전체의 움직임을 시장을 가상의 상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의 상품으로 보는 거예요. 요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일 시장 지표와의 공분산만을 고려한 단순한 모형이다. 이런 의미에서 단순 시장 모형 또는 시장 모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시장을 마치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그 상품과 개별 자산이 얼마나 움직이느냐, 그 민감도인 베타만 측정해서 전체 위험을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알아야 될 게 바로 개별 자산과 시장의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 관계를 측정한 걸 증권 특성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증권 특성선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증권 특성선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개별 증권의 가격 변동은 그 박스 보세요. 맨 위에 시장 전체에 관련된 연관된 가격 변동하고 개별 기업 고유 요인에 연관된 가격 변동 두 가지로 더해진다 이거죠. 즉 베타와 뭐예요? 잔차 요 두 가지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증권 특성선이 되는 거고요. 증권 특성선이라고 하는 게 다음 페이지 그림이 나와요. 그림이 나오는데 그림을 열심히 설명하고 있어요.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때 이 설명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보겠습니다. 만약에 A라고 하는 증권이 있다고 가정해요. A라고 하는 증권의 수익률을 조사해 봤어요. 그 시장이 얼마나 움직이느냐, 시장의 움직임 있죠. 시장의 수익률, 시장 수익률하고 A 자산이라고 하는 자산의 수익률하고 요거 두 개를 시장이 움직이는 시장 수익률하고 A라는 자산의 수익률이 움직이는 걸 조사해 봤어. 그랬더니 A가 시장이 요만큼 움직이니까 A는 요만큼 움직이고 뭐 시장이 움직일 때 시장이 요만큼 움직일 때 얘는 이만큼 움직이고 어떤 때는 시장이 이만큼 오르니까 얘는 이만큼 움직이고 그다음에 시장이 요만큼 뜨니까 얘는 또 요만큼 움직이고 이렇게 가지고 막 보니까 시장과 A라는 자산의 움직임을 쫙 측정해 보니까 이렇게 찍혔어요. 그러면 이거를 수렴해 가지고 하나의 선으로 이렇게 쭉 수렴해 봤더니 회기선이 하나 나오는 거야. 회기선이 나오는데 이때 기본적으로 절편이라는 거는 이건 위험 자산이니까 최소한 요 정도 아무런 위험 없어도 그래도 정기예금보다는 더 많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이제 쭉 해가지고 이 선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선을 바로 증권 특성선이라고 그래요. 증권 특성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Security Characteristic Line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증권 특성선의 수익률을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거기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A라는 자산의 수익률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파가 이게 절편이에요. 이게 RF 이거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시장 수익률의 민감도를 곱한 상태에서 잔차가 여기 들어간다는 거지. 잔차가. 근데 보통 하나의 이 잔차는 우연이기 때문에 이걸 빼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시장 수익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그림이. 그래서 이 증권 특성선은 어떤 증권은 이렇게 급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이렇게 완만한 것도 있는데 그건 주식의 특성에 따라 달라요. 만약에 시장과 똑같이 움직인다면 이 기울기가 1이에요. 1. 이는 뭐냐면 시장이 10% 오르면 이 주식도 똑같이 10% 오른다는 거지. 그러면 시장보다 민감한 건 뭐냐면 시장이 10% 오를 때 얘는 뭐야? 이만큼 더 오른다는 거죠. 뭐 18% 이런 식으로 오른다. 또 둔한 건 뭐냐면 시장이 10% 오르는데 얘는 뭐 8%만 오른다는 거예요. 이때 이걸 베타라고 하는 거예요. 베타가 1보다 크다는 거는 뭐예요? 이 주식이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예요. 시장 움직임보다 크게 움직이는 거고 베타가 1보다 작다는 거는 뭐예요? 1보다 크다는 거 하고 1보다 작다는 거는 시장 움직임보다 둔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보통 베타가 1보다 큰 주식을 경기 민감주라고 그러고 베타가 1보다 작은 주식을 경기 방어주라고 합니다. 이게 전부 다 베타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베타 계수의 의미를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증권 특성선하고. 이게 사실은 본문이 전부 다 그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쭉 한번 보시면 되겠고 읽고 넘어가세요. 자, 그다음에 다음 쭉 넘어가시면 베타 계수의 추정 나오죠. 베타 계수의 추정 위에 본문
두 번째 단락 위로 가세요. 단일 지표 모형을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다음에 몇 가지 가정이 충족돼야 한다는 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두 주식의 잔차 수익률 사이 공분산이 0이라는 가정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도 이 지문은 읽어놓으세요. 잔차 공분산이 0이다. 그래서 코베리언스가 두 자산의 잔차의 공분산이 0이라는 거예요. 코베리언스가 0이다. 즉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밑에 줄에 보면 그러면 두 주식의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시장 요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단일 모형이에요. 그래서 개별 주식 J와 K와의 공분산은 시장 요인과의 관계에서 설명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시장 수익률의 분산에 각각의 베타를 곱하여 구해진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 산식 밑에 있는 거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되는데 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자, 일반적으로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상기해 보세요. 상관계수라는 거 배웠죠. 상관계수는 두 자산의 공분산 A라는 자산과 B라는 자산이라고 해봅시다. A, B 자산의 공분산을 두 자산의 시그마로 표준 편차로 표준 편차의 곱으로 나눠준 거라고 했어요. 그럼 공분산을 어떻게 구하느냐? 공분산을 A, B가 있다 그러면 공분산 A, B는 어떻게 구하느냐면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죠. 그래서 시그마 A, 시그마 B, 로우 AB, 상관계수 AB 이렇게 했잖아요. 자, 그런데 단일 모형에서는 요게 없다는 거죠. 표준 편차에서는 잔차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위에 읽어봤잖아요. 잔차 공분산이 없다고. 그러니까 잔차를 고려할 필요가 없어. 즉 표준 편차 안에는 총 위험에는 체계적 위험은 베타와 비체계적 위험 잔차가 있는데 잔차 공분산이 없다니까요. 없으니까 이걸 뭘로 바꿔야 돼? 단일 지표 모형에서는 두 자산의 공분산은 베타로 바꿔야 돼요. 잔차가 없으니까. 베타 A, 베타 B, 그 다음에 시장 분산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상관계수가 아니라 여기서는.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분산을 다르게 표현하는데 이게 시장 분산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산식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형태만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나중에. 그래서 그거에 대입만 할 줄 알면 돼요. 공식은. 산식은 외워두셔야 돼요. 무조건. 자, 그래서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베타계수의 추정해서 산식이 나와요. 산식 4-6. 이거 제가 설명했어요. 베타 어떻게 구하는지 설명했는데 그거 설명했을 때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시장 분산에 A라고 하고 A와 시장의 공분산 요거 뭐 무조건 외워야 된다 그러면서 SML 할 때 했죠. 그 산식 또 나온 겁니다. 반드시 4-6도 알아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단일 지표 모형에 의한 포트폴리오 선택 나오는데 체계적 위험과 뭐 비체계적 위험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건 이미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산식을 보세요. 산식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는 겁니다. 산식 4-11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4-11 요거 박스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단일 지표 모형에서 분산을 어떻게 구하느냐, 포트폴리오 분산을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산식입니다.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포트폴리오 베타 구하는 것도 다시 또 나와요. 포트폴리오 베타 구하는 산식도 제가 설명한 겁니다. 뭐 100회 이상 하면서도 같이 했고요. 자, 그래서 그걸 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쭉 넘어가면 단일 지표 모형과 포트폴리오 선택의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 단일 지표 모형에서 구하는 계산값이 나와요. 계산값 보는데 개별 주식의 기대 수익률 N개, 개별 주식의 베타 N개, 잔차 분산 N개, 시장 수익률 분산 1개 이렇게만 구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통 일반적인 포트폴리오 모형에서는 계산을 무지막지하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개별 자산끼리 이렇게 묶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계산해야 될 값은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 그 다음에 분산, 그 다음에 공분산 이렇게 했을 때 자 N개가 있어야 되고 얘가 문제예요. 공분산은 2분의 N 곱하기 N-1개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엄청 많이 계산해야 돼요. 여기 특히 공분산에서. 근데 많이 해야 되는데 만약에 단일 지표 모형으로 오면 기대 수익률 N개는 똑같죠. 이게 N개예요. 그런데 베타를 구해야 되는데 베타 N개. 그 다음에 잔차가 N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일 지표 모형은 단일한 어떤 하나의 시장이라고 하는 상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거의 민감도를 베타로 측정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 위험을 측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분산이라는 거, 시장 수익률 분산이라는 거 1개는 구해야 돼요. 더.
그래서 위험은 요 3개. 그 다음에 수익률 하나. 수익률은 n개, 위험은 2n 플러스 1개. 요렇게 해서 위험을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전체 값은 여기까지 포함하면 3n 플러스 1개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에 비하면 일반적인 포트폴리오 모형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계산이 줄어든 겁니다. 계산값이 줄어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박스에 있는 내용을. 그 다음에 마코이츠 모형과 단일 지표 모형 비교가 있는데 이건 그냥 읽어보시고요. 뒤에도 단일 지표 모형의 응용이 있는데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제목 위주로 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잘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제가 수업에서 강조한 내용 위주로 해서 책을 보시면 어려울 게 없고 요거에서 요것이 시험에 어떤 방식으로 출제되느냐만 파악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번에 이제 3장, 4장 이렇게 봤는데요. 우리가 공부한 내용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3장은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이었어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CML이라고 하는 자본시장선하고 증권시장선이라고 하는 SML이었어요. SML이라고 하는 게 압도적으로 중요해요. SML이 결국 CAPM 모형이에요. CAPM 모형이 SML이라고 해요.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CML 자본시장선은 SML로 나가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인데 비교해서 가끔 갖다가 지문을 구성합니다. 그러면 자본시장선 CML은 뭐냐 하면 기대 수익률과 시그마, 즉 총위험 있죠. 표준 편차. 얘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거고요. 대상 자산은 CML에 포함되는 자산은 효율적 자산만 포함돼요. 근데 비효율적 자산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건 CML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오른쪽 아래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산을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개별 자산이고 비효율적인 자산은 CML선 오른쪽 아래 우하 이쪽에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근데 이제 증권시장선은 기대 수익이라고 어떤 자산의 기대 수익이라고 체계적 위험, 즉 베타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효율적이고 비효율적이고 모든 자산, 모든 개별 증권을 다 SML선에 다 수렴시켜서 표현할 수 있어요. SML 선상에 다 위치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자산이 비체계적 위험인 기업 고유 요인을 빼면 나머지 체계적 위험으로 베타만 남으니까. 자, 다음에요. 단일지표 모형을 그 다음에 배웠습니다. 단일지표 모형은 요거는 왜 필요한가 알아야 돼요. 보통 일반적인 포트폴리오 모형이나 CAPM 모형에서는 계산을 무지막지하게 해야 된다 그랬죠. 수익률도 n개가 필요하고 뭐 그 다음에 공분산은 뭐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죠. 분산도 n개 필요하고 공분산은 n 곱하기 n-1분의 1을 2로 나눈 그 개수만큼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많은데 단일지표 모형은 n개의 수익률에 n개의 베타에 n개의 잔차에다가 시장 분산 n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계산값이 적다라는 거 알아놓고요. 그 다음에 증권시장선이라는 거 제가 설명을 했어요. 증권시장선이라고 하는 거,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 알아놓고요. 그 다음에 단일지표 모형에서 공분산이나 베타, 특히나 베타 구하는 공식 꼭 알아야 돼요. 베타 꼭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업을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